자, 주제로도 확인을 하셨죠. 돌아온 외국인이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저희가 좀 장밋빛 전망을 가져가도 될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랩스 인베스트먼트 김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처음 뵙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이거든요. 이번 주 시장 외국인들의 행보와 함께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신흥국의 위기가 나오면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이 좀 나갔었습니다. 근데 1월 15일부터 2월 12일까지 외국인 자금 유출 동향을 보게 되면 평균 유출액이 평균적으로 한 주에 173억 달러였습니다. 네, 지난주부터였죠. 13일부터 19일까지 15억 6,300만 달러 정도만 나가면서 사실 외국인 매도세가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신흥국 위기에 대해서 1차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머징 마켓에서 전체적인 비중 축소 이후에 선별적으로 대한민국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쪽에서는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 나왔는데, 파워 8.5배 굉장히 싼 편이죠. 선진국 14배, 이머징 9.7배, 또 풍부한 외환 보유고라든가 경상수지 흑자 지속 24개월 연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및 유로존의 경기 성장의 어떤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수출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시장을 좀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합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현재 코스피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3주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각이 안 좋았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2월 12일 날 제가 그 외신에서 본 내용인데요. 실적 쇼크 비율을 비교한 차트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코스피 같은 경우 74%의 기업이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하회한 수준으로 이제 실적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머징 평균이 61%, 그리고 선진국이 32%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는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한 74% 정도 기업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네요.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외국인은 전혀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리스크 부분에서 더 관심을 네, 가져갔었군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보니까 이제 실적 하향 조정이 일단락 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느끼면서 미국계 자금들은 조금 이제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BNP 파리바를 중심으로 한 유럽계 자금들은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해외 쪽 시각을 좀 알아봤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수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완벽한 혹은 본격적인 외국인들의 수급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1차 조정에 대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 조정만 이루어진 거고요. 네. 지금 일단 2007년 이후에 그 캐리 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저금리와 또 신흥국의 또 고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캐리 트레이드가 무려 2조 7천억 달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상당 부분 다 그 이머징 마켓 쪽에 부동산 자금으로 투자가 되었는데, 이머징 마켓 안에 있는 어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어떤 한계점에 지금 봉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국채금리가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1.6%대였는데 최근에 3%도 찍었고 지금 현재 2.7%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출구 전략이 3단계로 진행된다고 봤을 때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추후에는 그 연준의 어떤 자산 축소로 간다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이제 약간 중단된 상태인데 앞으로 청산이 된다라면 자금 유출은 더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네.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시장에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매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보다는 매도가 조금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봤습니다.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난해 성장률이 예상치를 또 하향 움직이고 분기별 성장률은 계속해서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좋은 뉴스 요즘에 하나도 안 들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번에 진행이 되는 양회에서 이런 분위기를 좀 반전시킨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양회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그렇죠. 주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어제 날짜 이민은행입니다. 이민은행 신문에서 나온 그 헤드라인이 뭐냐면 중속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중국은 계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해왔고 그 표현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연착륙을 해왔었는데,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중속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된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좀 심상치 않은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춘제 앞두고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과거에는 일어났었는데 최근에 조금 많이 감소했다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담보 자산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는 지금 좀 심각하게 부동산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출을 좀 중단하거나 축소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관련 대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부자들의 어떤 부동산 매각도 나타나고 있고 또 캐리 트레이드나 뭐 내부적으로 고점 인식하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가격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주택 가격에 대한 통계가 나왔을 때 70개 도시를 샘플로 했을 때 70개에서 69개 정도 도시가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무려 6군데 도시에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요. 중국의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중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성장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는데 단기적으로 우리는 좀 더 악재에 좀 봉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중국 내부적으로 내수 시장이 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최근에 계속적으로 중국 쪽에서 수출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로 인해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 좀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내부에서 중국 증시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업종이 바로 은행 업종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의 25%를 차지하는데 업종 비중이 굉장히 높군요. 그렇죠. 부동산 쪽에서 무너진다라면 또 대출이 좀 제한돼서 뭐 이익적인 부분이 좀 하향 조정된다라면 중국 증시 역시 굉장히 어려운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바로 전환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증시는 최근에 계속해서 움직임이 좋습니다. S&P 500 지수 사상 최고가, 유럽 증시 움직임도 좋고요. 그런데 신흥국은 좀 차별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 향후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좀 잠잠해졌죠. 뉴스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안정됐다라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단기 외채 1년 내에 갚아야 될 외채와 경상수지 적자폭을 합친다라면 1년 내에 이걸 1년 이상 버텨낼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벼랑급 8개 국가, 처음에는 프레자일 5라 해서 취약 5대 국가인데 지금 8개 국가까지 늘어났는데 네. 사실 이런 국가들이 지금 올해 대부분 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G20 같은 경우에 공조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취약 8대 국가 사이에 대출액이라든가 수출 사이의 어떤 그런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 입장에서는 지금 스스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주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신흥국 문제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남았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해봐야 되는데 일단 보수적인 시각도 함께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할까요? 당장 내일 오전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PMI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치가 50.2인데 12개 중국 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50.1이 나왔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작년에는 재고 축적이 되었지만 올해는 재고 소진이 되지 않음으로써 수요가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내부 재고를 계속 소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날씨 탓을 하고 있는데요. 이틀 전에 나온 JP 모건의 리포트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 탓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경기를 낙관하면서 재고를 많이 쌓았는데 연초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수요가 그만큼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스타킹하는 어떤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경계감을 가지시고 시장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장밋빛 전망 말고 시장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이벤트들을 좀 정리한 이후에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랩스 인베스트먼트 김지환 대표와 시장 다음 주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